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 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이번 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정주원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 정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 배운 줄 알았어요, 형님. 저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근데 저야말로 세 분 다 너무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이 공간에 뭔가 이렇게 미모로 뽑으시는 건가? 그런 소리 많이 목소리 듣습니다. 녹는다. 자, 조금 장난 아니에요. 남자 목소리 녹다니. 아무튼 너무 귀중한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벌써부터 남성분의 이 목소리 이렇게 녹을 수 있다는 게 좀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포라디오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나율 성우님 나와주셨는데 남자 성우분이 사연을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모셨는데 벌써부터 끝났죠. 네. 와, 목소리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갑자기 우연찮은 기회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율 선배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주원아, 공포하면 윤시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다 오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네네. 형님, 저 실례지만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립니다. 남자 진짜요. 목소리가 빨려 들어가요. 저 진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게 진짜. 왜 그런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온 목소리죠.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대표작이라고 하자면은 그나마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딱 타이틀을 들면 아실 만한 것들만 조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면은 작년 봄에 좀 핫했었던 네네. 그 스즈메의 문단속. 스즈메 문단속을 하는 그 소타라는 남자 주인공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는 그 친구를 맞아. 한국어 더빙판에서 제가 연기를 했었고요. 또 아실 만한 게 디지몬 극장판 중에 라스트 에볼루션이라는 그 디지몬 친구들이 어른이 된 버전의 극장판이 있어요. 네네네. 주인공 신테일인데 이제 성인 신테일을 이제 대학생이 된 신테일을 제가 이제 또 한국어 더빙판에서 제가 맡아서 연기를 했었고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원피스라든지 거기서는 이제 그 유스타스 키드 아시나요? 괜찮아? 괜찮아. 피규어도 있어. 와, 진짜. 지금 저 개인기가 하나 있어요, 형님. 해봐. 저 라스트 그 레볼루션 그 마지막에 아구몬. 네, 아구몬. 네. 데이라. 네. 이런 거 박수 쳐주지 마세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스즈메의 문단속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좀 기억나는 멘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그 소타 친구가 하는 그 주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없기도 숭고한 힘이 제 신이시여,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이여, 경외하오며 삼가 돌려드리옵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름 돋았어. 잠깐만, 이거 수익 그냥 나왔어. 오픈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을 이렇게 딱 문단속을 하는 혹시 장면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공포에 관련된 작품을 더빙하신 것도 있으신지. 이토준지 컬렉션 그 애니메이션에도 약간 한두 편 정도 참여한 적이 있었고 김전일 소년탐정 김전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약간 뭐 무서운 분위기도 있잖아요. 여러 번 참여했었죠. 네네. 김전일 대작이잖아. 대작이죠. 완전 대작이죠. 근데 사실 이제 김전일은 이제 김전일 하시는 너무나 유명한 모두가 다 아는 우리 강수진 성우 선배님께서 하셨고 이누야샤. 가영아. 맞습니다. 굉장히 나 성화로 간다. 지금입니다. 저는 밖에 가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확실히 공포에 관심 갖기 쉽지 않죠. 왜냐면 공포를 진짜 좋아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좀 공포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제가 사실 조금 겁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뭐 무서운 놀이기구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공포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아예 못 보는 건 아닌데 굳이 찾아서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귀신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뭐 현실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알 수 없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녹음실에 나오는 귀신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이제 뭐 주변 선배님들이나 동료들한테 왕왕 듣기도 해요. 약간 이제 뭐 전파 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 녹음실에 나 혼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뭔가 약간 레코딩이 된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무슨 그 녹음 프로그램에서의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지만 네. 첫 번째 사연 제목이 위험한 장난이에요. 이거 혹시 카노님 사연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소에 장난 많이 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친다고요. 혹시 그 성우님은 어렸을 때 장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아니면 당했던 장난이라고? 장난이요. 네네. 어렸을 때 장난이라고 하면 사실 벨 누르고 튀는 벨티. 그게 가장 흔한 장난이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카노 씨는? TV에 지불놀이 하는 거 보고 거기 불 붙여서 집에서 던지다가 거실에 불 붙어가지고 아이고. 난 놈이 거실 TV TV 있는 쪽을 다 날려먹어서 너 효도해야겠다. 효도해야 돼. 네, 그래서 그날 잠깐 블랙아웃 왔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고 나서. 네.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런 말이래. 도대체 어떤 장난 친 거야? 동생 자고 있을 때 동생 손바닥에 비비탄총 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근데 그 정도는 괜찮긴 한데 동생이 왜 괴롭혀요? 예? 형님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다, 형님.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만우절 저희 때는 만우절 선생님한테 하는 그런 거 그냥 뭐 이쁜 장난 선생님 저 자퇴할게요 하고 선생님이 야 그러면 안 돼 네가 갑자기 왜 그래 하는데 이제 만우절인 거 막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했던 거 있잖아요. 신발 창문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내려가서 누워있고 막 딱히 눈살 찌푸려지는 장난은 안 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저는 원래 장난 되게 좋아하는데 장난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눈치 보여서 말로만 장난쳐요. 말로만. 다들 공감을 안 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가 위험한 장난. 네. 우리 정주원 성우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무서워서 가슴에만 간직했던 비밀을 사연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47이니까 벌써 35년 정도 지났네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쯤 됐던 시기 같아요. 당시 아버지는 한 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근무하실 당시에 유독 아버지랑 동갑인 친구들이 많아 모두 격없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 슬아의 자녀들 나이대 또한 저와 비슷해서 서로 오고 가며 많이 친해졌어요. 무슨 개모임처럼 아버지들을 비롯한 회사 친구들끼리 주마다 본인들 집에서 술자리를 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종종 놀러와서 친분을 쉽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택시회사 특성상 교대로 근무하는 일이 많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어찌저찌 맞춘 끝에 1박 2일 정도 우리 가족과 회사 친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피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마다 본인네 가족들을 태우고 국도를 줄지어 달리는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참 장관이었어요. 처음 2대로 시작했던 택시 행렬은 중간에 합류한 다른 택시로 인해 어느덧 대여섯 대까지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갔을까? 택시 무리는 목적지인 강원도 인제로 가기 전 한계령 휴게소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친구분 중 한 분 택시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물론 모든 남자 어른들이 차를 수리하기 위해 붙었죠. 한계령이라는 이름답게 고갯길이라 그런지 휴게소 뒤편에서 본 경치는 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동이 막 트기 시작한 새벽이라면 참 운치 있고 좋았을 테지만 아주 깜깜한 밤에 보니 오히려 스산하고 몸이 으스스한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곧 있을 비극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후에 택시를 고쳤는지 다시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뜬 후였어요. 아버지들은 도착하자마자 준비해온 텐트며 천막을 치고 어머니들은 각종 고기며 과일을 손질하며 식사 준비를 했어요. 예상치 못한 택시 고장 이슈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에 부모님들은 잠시 가만히 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 사이 저를 비롯한 미성년자 그룹
4명은 좀 떨어진 곳에서 물놀이를 먼저 즐겼습니다. 수박 모양 공에 바람을 넣고 공 안 떨어뜨리기 놀이도 하고 튜브도 불고 물놀이를 즐겼어요. 이번 피서 모임은 6가족이 모였지만 아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총 4명뿐이었어요. 저와 동갑이었던 여자아이 1명,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오빠와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오빠의 여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리거나 1살 많았는데 오빠는 같은 또래라 그런지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저도 그런 오빠를 잘 따랐고 동갑이던 제 친구도 잘 따랐어요. 한창 물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어요. 때마침 부모님들이 점심 준비가 다 됐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가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엔 이어붙인 테이블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엔 맛깔나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친구랑 오빠네 남매랑 모여서 미성년자끼리 어른들이 구워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참 맛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음주 가무를 곁들이기 시작하셨고 맛있는 걸 먹고 에너지가 충전된 저희는 다시 물놀이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놀이 하다 지치면 저희들 쓰라고 조그만 그늘막을 하나 더 설치해 주셨는데 거기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쉬기를 반복하다 지친 오빠는 그대로 그늘막 밑에 뻗어버렸어요. 자갈밭이라 맨몸으로 누워있기에 등이 좀 베겼는지 오빠는 딱 자기가 누울 만큼 자갈을 치웠습니다. 자갈을 치우자 그 밑에는 해수욕장이나 있을 법한 고운 모래가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내 만족한 듯 오빠는 그 자리에 바로 냅다 누워버렸죠. 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우리가 아니었어요. 저희 꼬마 숙녀들은 마치 해변에서 모래찜질하듯 오빠를 모래로 덮었어요. 처음엔 발만 덮었다가 점점 상체로 덮는 범위가 늘어났죠. 덮은 모래가 하체를 다 덮었을 땐 인어공주처럼 지느러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점점 재미를 붙인 전 거의 목까지 모래를 덮었을 때 어디서 네모나고 평평한 돌을 찾아와 오빠 발치에 비석처럼 세우고 잘 고정되게끔 비석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탕탕 쳤어요. 또 어디서 구했는지 매직으로 오빠의 이름을 넣고 김 오빠의 묘라고 적었어요. 당시 무섭게 봤던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가 인상이 깊어 친 장난이었죠. 누워있느라 아무것도 몰랐던 오빠는 제가 만든 비석에 깔깔거리는 여동생을 보고서야 장난을 눈치챘어요. 오빠가 몸을 일으켜 모래를 털어내자 비석이 털썩 뒤로 넘어졌어요. 비석을 확인한 오빠는 막 엄청 화를 내진 않았지만 꾸지람을 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장난하면 안 돼. 또 그러면 혼난다. 오빠는 본인의 이름이 적힌 그 비석을 집어 저 멀리 물가로 던져버렸어요. 제가 이런 장난을 쳤기 때문일까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튜브를 가지고 놀던 여동생의 튜브가 찢어져 깊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늘아, 가서 어른들 모셔 얼른. 오빠는 저와 친구에게 얼른 어른들을 모셔오라 하고 본인은 수영할 줄 알기에 여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울고 불고하며 어른들에게 가 말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남자 어른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른들은 육지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마치 밧줄처럼 깊은 물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사이 오빠가 어른들을 도와 무사히 여동생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오빠가 지쳐 쥐가 난 것인지 깊은 물로 자꾸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침 대형을 풀지 않았던 어른들이 다행히 오빠가 입었던 셔츠의 뒷덜미를 낚아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절 끌어당겼어요? 도대체 누가요? 얘가 미쳤나? 다 너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 물에서 나온 오빠는 대뜸 자신을 끌어당긴 사람이 누구냐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이 아니요. 물속에서 저를 끌어당긴 사람 말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어른들은 기가 막혔지만 경황이 없어 오빠가 헛소리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택시 고장으로 늦게 시작한 피서는 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그렇게 일찍 종료되었습니다. 약간의 사고도 있었겠다. 좀 일찍 짐을 정리하고 복귀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동갑이던 친구 여자아이는 종종 만났지만 그 이후로 오빠네 남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웬 무당이 굿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좋은 일 생기라고 하는 거라고 훗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던 무당이 갑자기 저를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너 강가에서 뭐 했어? 저는 너무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놀란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란 거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그날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마침 왔네. 끊지 마요. 하늘아, 너 전에 인제 갔을 때 김 오빠 다리 밑에 묘비 세우고 이름 썼어?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건 왜요? 저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김 오빠가 얼마 전에 죽었단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천둥 번개가 100번은 치는 기분이었어요. 그 오빠가 이후로 자주 이상했대요. 이상한 것을 보기도 하고 뭐에 쫓기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네 집에 무당을 불렀나 봐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강가에서 묘비석을 하나 썼는데 그걸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엔 그냥 죽었다고만 들었는데 무당과 묘비석 관련한 일은 그 후 시간이 꽤 지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묘비 관련해서 물었는지 그제야 앞뒤가 맞아 떨어졌어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오빠가 죽고 얼마 후 그 여동생도 실종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아 무서움보다 미안함이 앞서더라고요. 저의 이 철없는 장난 때문에 강가에 있던 홀령이 붙었던 걸까요? 근래 들어 시원님 방송을 보며 수살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는데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족들은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남매의 죽음과 실종이 모두 제 탓이라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제가 철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여동생이라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장난? 있죠. 있어요? 당연히 원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 사람 앞에서 향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없는 묘비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린애들 장난이면 충분히 또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갈 만한데 애들 장난이니까 진짜 얄짤없네요. 참, 이 사연은 푸른 하늘 은하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아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무조건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속인이 또 개입되다가 그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뭔가 확정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 정말 안타깝네요. 어렸을 때 장난인데 이거를 너무 가지고 뭐 그렇게 되리라고 알았겠습니까? 그쵸. 다 악의가 없는 행동들인데 그죠? 그리고 뭐 사연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쳐서 귀신이 붙은 걸까요,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떠한 주술이라든가 네. 의식 행위는 간절한 믿음에서 거기에 힘이 발휘되는 거지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에 그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데.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 몰입 정도일 텐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시기와 때가 좀 안 좋은 장소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김 오빠의 묘가 이렇게 또 네네네. 이름까지 써서 그쵸. 더 무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욱이 이 사연자분께서 근데 되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 경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죽었던 만약에 거기서 랑종철 씨라고 합시다. 랑종철 씨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미 죽은 건데 또 랑종철의 묘라고 쓴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들이 많지. 그쵸. 아들 같은 경우에 그쵸. 남자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사연을 들었을 때 그 장소도 그렇고 붙은 귀신의 정체가 수살기일까요?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가 잡아 당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나왔을 때는 표식이라는 게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딱 몸에. 그러니까 도장 찍어놨으니까. 그쵸. 그 사람은 이제 물에 가까이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동생의 그 실종도 뭔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네.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런 게 이게 너무 만약에 여동생하고 같이 낚시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이 있겠지만은 실종하고 귀신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거 하나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짜집게 하는 느낌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무당분이 이제 말했잖아요. 너 바다에서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아차 이건데 죄책감을 이렇게 다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도 좀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 장난을 치더라도 좀 생각 있게 쳐야 되는 건 맞는데 어린애 장난이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그럴 수도 있죠.